예, 리더십 세미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조직 성과 관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총 3가지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80대 20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내가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두 번째는 그릿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시고 이 그릿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성장 마인드셋과 연결해서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하는 방식인 AA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80대 20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소수의 그 20%의 원인이 다수의 80%의 결과를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체 결과의 80%가 소수의 전체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라는 문장으로 80대 20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하면서 이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2명 정도가 좀 더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게 됐거든요.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후반기에 부자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이탈리아에 사는 전체 국민의 약 20%가 총 자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파레토의 법칙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사회 영역에 적용되거나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된 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지프랑 그 다음에 주란이라는 연구자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더 발전시키게 되면서 이게 확산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됐냐면, 외국은 이제 블럭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한 20개 정도의 블럭 단위 안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20개 중에 그 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블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혼율의 80%, 기혼자의 20%가 80%를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또다시 결혼을 하고 또다시 실패하면서 80%의 확률을 그 20%가 그 이혼율의 퍼센테이지를 만들었다라는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좀 더 이게 의미가 유의미하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빌프레도 파레토의 연구는 이 세기와 지역과 나라를 벗어나서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시대적 흐름에 가든 똑같은 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예시로 연결하게 되면 비즈니스 영역에 좀 적용을 좀 해보면은 매출의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핵심 업무에 20%에 집중했을 때 성과와 결과와 연결되는 80%와 연결되고, 인사에서는 상위 20%의 인재들에 집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교육과 이 사람들의 어떤 승진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었을 때 성과의 80%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결과, 그리고 재고관리 상위 20%가 결국에는 매출의 80%를 만든다라는 내용들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시간 중에 80%가 이제 운영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운영 코드 가운데 20%를 실행하는 데 쓰인다. 근데 그래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의 운영 코드를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그런 IBM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애플이나 뭐 인텔 같은 회사도 결국엔 20대 80 법칙으로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켰을 때 직장인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라고 하면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80대 20 법칙을 적용한 비즈니스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주라고 했더니 10가지 정도를 소개해줬고, 그 중에 유의미하거나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3가지를 제가 간추려왔거든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OS입니다. 이제 퀵 액션인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밝기 조절, 밤이나 뭐 낮에 이렇게 배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밝기 조절을 하는 거, 그리고 손전등,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퀵액션의 뭐 아이폰 같은 경우 오른쪽 상단을 딱 내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먼저 상단에 뜨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핸드폰 잠김 화면에서 화면을 올려보면은 왼쪽 하단에는 후레쉬를 켤 수 있도록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는 카메라를 켤 수 있도록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핸드폰이 그냥 개발된 게 아니고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가 어떤 건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앱은 뭐 은행의 앱을 여러분들 딱 열어보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뭐냐면 잔액 확인이 먼저 나와요. 잔액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최근 이체했던 그 이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구나 이제 분석을 통해서 뭐 앱을 개발할 때도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고객들의 문의를 줄이게 되면은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업무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객센터도 챗봇 상담이나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고객센터에 실제로 문의되는 고객 문의를 리스트업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상위의 20%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주문 배송, 그리고 반품 환불, 그리고 쿠폰,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단에 FAQ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고객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상단에 노출시켜서 거기서 충분히 확인을 해서 고객 전화 문의나 챗폰 문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겠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앱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간편 인증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사례들이 줄어들면서 고객 문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20대 80법칙에 맞춰서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곳에 에너지를 쓴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유통에서 교육 업무를 할 때 했던 20대 80법칙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통의 전국 매장이 한 50개 점포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한 교육을 하라라는 오더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그룹사에 있는 전략기획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직원과 같이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맨 처음 세팅했던 구조가 뭐였냐면 50개 점포 중에 상위 20%의 매출을 차지하는 점포가 7개 점포, 그 대형 점포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점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면 유통의 직원들은 4,000명 정도가 되는 직원이었고, 그 중에 유통 관리자들은 1,2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직원들을 교육을 실제로 전 직원 교육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1년이 걸려요. 예. 진짜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나면은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면 한 해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7개 점포에 집중을 하자라고 먼저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특정 매입이라고 하는 브랜드별로 상품을 확보하는 그 중간 본사에서 상품을 몰아서 7개 점포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거기서 매출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고객들이 몰리는 곳에 상품을 몰아 넣었을 때 매출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 7개 점포에 무조건 상품을 넣어준다라는 그 계약을 브랜드와 같이 하면서 그쪽에 상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월마다 경영자가 지점장과 정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고객들을 유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점장님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1,200명 중에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7개 점포에 다 집중을 시켜서 그 점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점장도 A급 지점장이고 향후에 지점장으로 발탁할 지점장 후보들도 그 7개 점포에 배치를 해서 인재를 그 지점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을 때 우수한 인재들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온보딩 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뭐 상품 확보부터 판매사 교육,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온보딩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각 층에 백화점에 가면 층별로 매장들이 있는데, 층에서 A급 판매사라고 하는 상위 2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의 매니저들을 모아서 각 지점의 관리자들이 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판매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판매사 교육 매니저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또 교육을 해서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지를 12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했던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한 10% 정도 이제 상승했던 결과가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80대 20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거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결과를 나타내는 상위 20%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핵심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략적인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비용과 사람과 그리고 시간을 어떤 곳에 투입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불균형의 법칙인데, 상품을 만들거나 매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도 중요한데요. 이 상품도 정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상품을 가져왔고 개발을 했고 만들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뭐 마진율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진율이 높은 뭐 20%, 30% 정도 되는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MD가 보거나 상품을 개발한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때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관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오해와 주의점이 뭐냐면, 80대 20 법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20%라고 꼭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그게 30대 70일 수도 있고 10대 9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앞에서 부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부자들의 15%가 65%의 그 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위 5%가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는 데이터의 분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80대 20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80대 20 법칙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개념, 이 원리가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바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워크숍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우리 회사의 상위 20%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분하고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 달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다음 달 아니면 내년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80대 20 법칙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냥 나의 일상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하루를 빡빡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최고의 투자자인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유명한 그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퍼센트에 집중해서 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 관리와 비즈니스 영역들을 한번 개인과 조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는 8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여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면은 1번에 체크하시고, 매우 그렇다 하면은 5번에 V자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채점을 바로 하지 마시고 체크까지만 하고, 채점은 저랑 같이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짝딱딱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한 번에 안내 드릴게요. 점수를 미리 체크해 버리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꼭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릿 진단하는 지표가 12개 지표인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8개 지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8개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점수는 이렇게 돼요. 한 2.5에서 3.4 정도가 중간 정도, 그리고 3.5 이상이면 높은 수준, 그리고 4.5 이상이면 강한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릿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릿은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엔젤라 리 덕웍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테드 강의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릿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좀 유명해졌고, 또 책을 내면서 이 책이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학벌이 되게 좋아요.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공부를 했었고, 예, 그렇게 했었고,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그 컨설턴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중학생들 수학, 과학 교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자기가 계속 의문으로 품었던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서 인사이트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 쪽에 박사학위를 따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천재에게 주는 상, 매년마다 20명씩 선발해서 주는 상을 이제 받았던 사람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넌 천재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나는 천재가 아닌데 계속 뭔가를 이루고 달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천재가 아니라고 계속 하고 천재가 아닌데 왜 나는 이걸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중학생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으로 학업적인 부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끝까지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 그게 결국 그릿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릿 개념을 이제 가져오게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왜 중간에 포기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릿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릿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단순한 단기적인 흥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몰입하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두 개의 키워드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열정은 깊이 오랫동안 몰입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릿 측정을 하는 거에 보면 열정 지표가 있고 끈기 지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장기적인 몰입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웨스트포인트라고 하는 사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대부분 지원자가 14,000명 정도가 보통 지원을 하고 거기서 4,000명 정도의 서류 통과 이후에 체력 검사 여러 가지 막 다 검사하면서 최종 1,200명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선발한 1,200명이 7주간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그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이 훈련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탈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뭐 SAT 점수도 높고 내신 점수도 좋고 리더십 경력도 좋고 또 윗몸 일으키기, 활구뼈펴기, 달리기까지 다 해가지고 선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왜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까라고 수많은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연구 결과를 지표를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릿이라는 것을 접목을 해서 해봤더니 그릿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통과를 하고 그릿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들이 훈련 과정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지표가 더 유의미한 지표로 이제 관심받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릿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능 곱하기 노력을 더했을 때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기술 플러스 노력을 더했을 때 성취가 나온다라고 해서 노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노력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그릿 점수가 낮다. 나는 그릿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다 보니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4가지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흥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 흥미의 영역을 차려내는 거. 두 번째는 흥미 영역을 차려냈으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적들을 연결하는 것들, 사회적 의미를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희망, 긍정적인 신념을 계속 갖는 거죠. 예.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에 흥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강의예요. 이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계속 주제를 찾거나 강의안을 만들거나 사례를 찾거나 할 때 계속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누워있고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해요. TV를 볼 때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을 하고 뭐 책을 볼 때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관심 영역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요즘 수영이에요. 수영을 제가 거의 매일 하고 레슨도 받고 있는데 막 운전하면서도 막 어깨를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상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거든요. 물속에서 들어가서도 계속 하고 진짜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 느낌이 딱 왔을 때 성취의 그 느낌을 갖는 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현재는 그릿이 없다라고 체크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최근에 뭔가에 관심 있는 영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릿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 재능의 영역일까? 아니면 내가 꾸준하게 했을 때 남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재능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이제 나눌 주제는 그릿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내가 그릿을 적용했던 성취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남들이 얘기했던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릿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일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인드 태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번은 같이 먼저 나누고 2번, 3번은 다 안 하셔도 되고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옆에 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시간을 넉넉하게 더 드릴게요. 제가 직원들하고도 그릿을 얘기하다 보면 재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의 관념과 관점 자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좀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프린트물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프린트물에 좀 사례 같은 거는 최대한 안 넣었어요. 하나는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했던 그 교수가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능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는 거죠. 400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부류로 A 집단을 나눠가지고 너 정말 똑똑하냐, 너 정말 잘했어, 진짜 똑똑하니까 이걸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똑똑하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B그룹은 야, 너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거를 칭찬하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실험을 했더니 첫 번째에 똑똑하구나라고 했던 애들은 다음에도 더 쉬운 거를 해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어려운 도전을 하지 않고 시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 노력하니까 이런 거 했구나라고 하니까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칭찬의 방향이 타고난 지능과 재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노력과 과정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나 뭐 리더십 부분에서 교육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을 칭찬하지 말고 피드백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짚어주고 기억해 놨다가 너가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해서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해주라는 그런 피드백 스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칭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 그룹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을 뇌파 검사를 이제 해보니까 첫 번째는 어땠냐면 틀린 결과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예, 내가 이거를 왜 틀렸을까 이런 것보다 틀렸네 안 틀렸네 라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뇌파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은 틀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때 틀린 이유와 어떻게 하면 다음에 틀리지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뇌파 검사의 결과를 이제 확인하면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보는 관점 자체가 뇌 학습 태도를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겠지만 고정 마인드셋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이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좋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은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고정 마인드셋은 타고난 거다. 저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저걸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했으면은 내가 실패를 통해서 이거 배웠구나. 근데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 딱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우리 회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 고정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해보자.
그다음에 피드백을 잘못된 거에 대해 수용을 하고 전략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거를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피드백하는 것을 어차피 피드백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게 되겠죠. 성장 마인드셋은 도전을 계속하고 고정 마인드셋은 쉬운 과제를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장기적 성취와 고정 마인드셋은 도전 회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둘 다 관념과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은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릿을 얘기를 하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과 마인드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릿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두 번째 파트로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아니다. 네, 아직 우리는 뭐 목마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네, 아직 아니다. 아직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지만 아직 우리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도전을 계속 요구하는 언어를 습관화해야 된다. 목표를 딱 100으로 달성했지만 달성을 딱 했는데 잘했어 이것보다 그래 우리가 달성했지만 아직 아니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산은 다음에 또 있어. 다음에 또 도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언어를 습관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정 중심에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이게 학습과 성장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도전 상황을 계속 노출하는 거. 그리고 피드백 문화를 정착하는 거.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성장 마인드셋까지 다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AAR입니다. AAR. AAR은 지난번 리더십 세미나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빈라덴을 소탕하는 그 작전 속에서 AAR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AAR 내용을 자료에도 넣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고 일을 하고 뭔가의 진척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 달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 달 진척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도구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지만요. 제가 계속 수영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번 레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를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라고 하면 이제 매일 제가 수영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잘 안 돼요. 그거대로 잘 안 되면 어떤 부분들을 교정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였죠?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였습니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다시 알려주면은 다시 또 하면 또 그땐 또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목표했던 것들과 근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일도 동일하게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가 무엇이었고 실제로 한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AAR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애프터 액션 리뷰의 약자입니다. 미 육군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성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거였고 1970년도 후반대에 이제 개발이 돼서 뭐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확대가 됐던 그런 사용 방식입니다. AR 핵심은 이거예요. 5가지 질문.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영 컨설팅 하는 곳에서도 AR을 많이 강조하고 얘기를 할 텐데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직원들과 매월 피드백할 때 우리 AAR로 피드백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차이와 원인은 무엇인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통 사용하는 것이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이고 그리고 요 적용점은 4, 5번으로 보통 접근을 해나갑니다. 어떤 기관에서 보통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뭐 스포츠팀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신제품을 런칭하는 온라인 런칭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한 달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얻고자 한 것은 뭐냐? 런칭을 하고 나서 신규 고객이 5,000명을 확보하고 그리고 구매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 구매 전환율을 달성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얻은 것은 뭐냐? 신규 고객은 3,200명을 확보를 했고 전환율은 6.5%가 달성됐다.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얻고자 하는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숫자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최초 계획 목표를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놔야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교육 만족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 교육 참석률도 만약에 지표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지표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직원이 몇 명 참석했느냐, 100%냐 아니면 90몇 %냐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체를 참여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부대표님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각 부서장님하고도 상의할 수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역할에 지표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로 얻고자 하는 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이거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할 텐데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얻고자 한 것과 얻은 것의 이 차이 1,800명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 차이가 무엇인지가 차이를 숫자나 정성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겟팅이 넓고 모호했기 때문에 전환율이 안 됐다라고 피드백의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테스트를 못하고 메시지가 어떤 최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 전환까지 일으키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메시지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방향성이 잡혀가는 겁니다. 광고 타겟층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좁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넓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얘기를 해보면은 피드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일주일 전에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 두 번째는 타겟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한다. 그리고 뭐 메시지를 뭐 A안과 B안으로 버전을 다르게 해서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급하게 뭔가를 진행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목표 타겟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수영만 얘기할 것 같은데 수영을 하다 보면 계속 그분이 얘기하는 게 포인트를 짚어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줘요. 뭐 팔을 뒤로 뻗었을 때 뒤로 너무 내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을 끌어당기는 것만 집중을 해보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영을 배우니까 계속 이거를 AER과 연결해가지고 이 수영의 티칭을 계속 제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면서 직원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향성이 나오면 다음 달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계획에 다음 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팅까지 하면 AER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 질문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은 월마다 혹은 주간 단위로 직원들과 얘기할 때 리더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그래서 얻고자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Y와 What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이 질문을 내가 이제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 프레임이 없더라도 그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기도 하고 좀 더 뭐 길게 하기도 하겠죠.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고 보통 행사가 끝나거나 뭐 교육이 끝나거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문화가 좀 그렇게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다음 뭐 금요일 날 끝났다면 다음 주에 즉시 하거나 아니면 행사 끝나고 바로 해요. 집에 안 가고 바랍니다. 자, 우리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고 가자. 해서 짧게라도 한 30분 정도라도 어땠어? 뭐가 좋았고,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였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거든요.
한 주 지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 아니면 한 주 지나고 각자 생각해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행사 끝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행사하는 중간에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하는 중간에도 피드백할 것을 계속 미리 생각해 놓는 거죠. 분명히 물어볼 텐데, 분명히 리더가 물어볼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시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때는 평가를 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피드백 과정으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맞겠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수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질문을 리더는 계속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기록해서 다음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똑같은 행사를 했을 때 그때 회고록 다시 가져와서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나 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 다음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반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ER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얘기할 부분은 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동안 내가 직원들과 업무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두 번째, 질문이나 뭐 방식은 어떤 거였는지. 세 번째, 내가 오늘 AER 얘기를 듣고 적용해보거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드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